평생을 조국의 민주주의와 독립을 위해 살아온 송제 서재필. 선생에 대한 후세의 평가는 어떤 것일까? 중요한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인데 무참하게도 청국 군대가 동원됨으로써 3일 천하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그 이후로 아주 나리막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제 그 유엔에 의해서 남은 만이라도 우선 그 정부가 수립된 이런 기밀을 보이자 자기 임무는 끝났다고 하고 1948년 말에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셨다가 한국전쟁 직후에 한국전쟁 소식을 들으시면서 이제 그 직후에 돌아가시죠. 이게 우리 서재필 선생의 위대한 일생입니다. 나는 소련 미국이더라도 내 정신은 조선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 아무쪼록 합심하고 합동해서 외국 사람의 도움는 것을 이용해서 조선을 살게 해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864년 1월 7일) 서재필은 외가인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가천리에서 부친 서광원과 모친 송조희 씨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서광원이 생원 진사과에 합격한 뒤 그가 태어나 집안에서는 두 가지 경사가 겹쳤다 해 어린 재필을 쌍경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집안이 그리 넉넉지 못해 전라도의 부호가 중 하나였던 외조부 이기대의 집에서 유년을 보내게 된다. 7살이 된 재필은 충남 대덕군에서 살던 칠촌 서광하의 양자로 입양되지만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서울에 있는 외숙부 김성군의 집에 보내져 그곳에서 공부하게 된다. 18살이 되던 해 서재필은 최연소 나이로 과거에 합격하고 그 시절 봉원사의 개화승 이동인과 집에 자주 드나들던 당대의 개화파 지식인들과 접촉하면서 서서히 개화 사상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이 가운데 서재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김옥균이었다. 동아일보에 기고한 회고 갑신정변을 통해 서재필은 자신의 개화 사상과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김옥균이었다고 밝히며 김옥균에 대한 강한 인상과 그의 급진적 개화 사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후 서재필은 김옥균의 권유를 받아들여 1883년 5월 14명의 학생과 함께 일본의 호산 육군학교에 입학하는데 당시 서재필과 동생 재창만이 유학생 가운데 유일한 양반 출신이었다. 문관으로서 보장된 출세길을 포기하면서까지 서재필이 무관으로서의 길을 택한 것은 새로운 문물과 개화 사상에 눈뜨기 위함이었다. 약 1년 2개월 동안 일본에서 신군사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돌아온 서재필은 박영효, 서광범, 김옥균과 함께 갑신정변을 단행한다. 갑신정변은 친청 수구 세력을 제거하고 청나라에 대한 사대 관계를 청산해 완전한 독립 노선을 걸으려는 근대화를 위한 최초의 몸부림이었다. 1884년 12월 4일 우정국에서 낙성식 축하연이 한창이던 오후 8시 불이야 하는 함성과 함께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최초의 풍화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개화파들은 새 정부 수립을 알리고 혁신정강 14개조를 발표한다. 청나라에 대한 조공 허례를 폐지하고 왕권을 강화할 것,
양반 제도를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할 것, 관료에 있어 재능에 의해 인재를 등용할 것, 전국의 간사한 관리를 근절하고 민생을 구제하여 국가 재정을 충실하게 할 것,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이를 감시할 경찰 제도를 도입할 것 등 혁신 정강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당시 조선의 봉건 사회를 거부하고 근대화를 지향하는 일대의 혁명이었다. 그 갑신 1884년에 갑신정변이야말로 그 당시 조선 왕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개화파 관료들이 집권을 해서 말하자면 그들이 희망하던 대로 개혁을 했더라면은 조선 왕조가 망하지 않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인데 무참하게도 천국 군대가 동원됨으로써 3.1천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그 이후로 아주 나리막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민씨 세력이 불러들인 청군에 의해 개화파들의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열망은 비록 3.1천하로 막을 내리게 되지만 그 후 51년이 지난 1935년 서재필은 갑신정변의 교훈을 이렇게 회고한다.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돼요. 하나는 적어도 개혁은 착실한 준비와 적어도 이 일반적으로 민중적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런 준비 단계 없이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된다. 따라서 경륜이 필요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개혁을 한다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절대로 이 한반도 내의 우리 민족 공동체의 문제는 외세 개입이 가지고는 외세를 의존해서는 개혁이 될 수가 없다. 결국은 그 외세에 말려 들어간, 결국 일본에 맥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자생적이고 또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개혁이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교훈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구국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된 서재필과 그 일행은 인천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항하게 된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젊은 개혁가 재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3대 멸족이라는 참화로 돌아왔다. 역적이 된 서재필의 부모와 아내는 음독 자살을 하고 정변에 함께 참여했던 동생 재창은 모진 고문 끝에 참형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유일한 혈육이던 2살박이 아들마저 돌보는 사람이 없어 굶어 죽고 만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재필은 믿었던 일본의 차가운 냉대 속에 서광범, 박영효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하게 된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유력 신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들 3명의 망명을 은둔자의 나라에서 반란 끝에 온 표류자로 보도했다. 몇 달 동안의 도망자 신세로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무일푼에 말도 통하지 않은 낯선 미국 땅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장벽이었다. 선생은 당시 미국 생활의 고초를 최미 50년을 통해 이렇게 회고한다. 신발이 맞질 않아서 어려웠고, 또 신발을 신을 때도 그것이 이제 막 뛰어다니기 때문에 신발이 빨리 이렇게 헐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맨발로서 뛸 수밖에 없는 이런 정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강해서 일요일 되면 꼭 그 주일학교에 가서 참석하셔서 영어 공부를 하셨고, 하여튼 그렇게 한 7, 8개월 굉장한 고생을 하셨는데, 다행히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자기 친구가 동부에서 오셨다고 그 집에 초대받아서 저녁 식사 가게 됐는데, 그 동부에서 오신 친구가
홀렌베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서재필 박사의 은인이었지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부호인 윌리엄 홀렌백과의 만남은 서재필에게 천재 이루의 행운이었다. 홀렌백은 제필을 자신이 이사로 있던 해리 힐맨 아카데미 고등학교에 입학시켰다. 1888년 서재필은 자신의 이름을 거꾸로 한 필립 제이슨이란 이름으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 고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제필은 콜롬비아 대학 의학부에 입학하면서 한국인의 우수성을 과시하기도 했다. 도서관 사서 일을 병행하며 어렵게 의과대학 과정을 이어가던 서재필은 1892년 한국인 최초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망명자 서재필은 이제 의사 서재필로 당당히 미국 땅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졸업 후 미 육군 군의참모부 의학연구소에서 일하던 서재필은 세균학과 병리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월트 리드의 조교로 일하게 되고 그의 지도 아래 당시 신학문이던 병리학, 생화학, 세균학 등을 습득하여 1894년에는 워싱턴 시내에 병리 전문 병원을 개업한다. 그리고 이해 미국 철도 우편의 창시자인 조지 부캐넌 암스트롱의 딸 뮤리엘 암스트롱과 결혼하게 된다. 이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시카고와 워싱턴의 여러 신문지상에 보도될 정도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의사로서 이제 상당히 활동을 하려는 찰나에 1894년 한국에서도 가보 개혁이 이제 단행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그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분들이 전부 사면됩니다. 사면됨으로써 이분들 사면 복권이 돼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이제 나올 준비를 해서 나오죠. 그게 1896년 1월 달입니다. 나오자마자 이분은 이제 고종을 아련하고 당시 고종 황제의 그 부름을 받아서 이제 조선 정부의 고문이 됩니다. 고문으로 취임을 하지만은 그걸 중추원 참이라고 그러는데 이직을 맡았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분이 실제 활동은 귀국하자마자 그해 4월에 독립신문을 창간을 해서 이제는 낙후되고 뒤떨어진 또 폐쇄적인 사회였던 한국 사회를 개방화하고 민주화하고 또 개화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의 역량을 키워서 엄청나게 밀듯이 들어오는 이 일본 세력에 저항을 살아온 그런 그 기조 위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운동이 이제 독립협회 운동, 만민공동의 운동입니다. 조국을 떠난 지 11년 만인 1896년 1월 서재필은 인천항을 통해 아내와 함께 조용히 귀국한다. 그에게 씌워졌던 역적의 누명이 벗겨지고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어 조국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자 주저없이 조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당시 조선은 한해전 국모인 명성황후가 일본인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고 다음 해에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 파천이 일어나는 등 열강들의 이전 투구의 장이 되고 있었다. 여전히 외세 의존적 사대주의와 정쟁으로 여념이 없는 조국을 보며 서재필은 권력의 외부에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계획하게 된다. 이제 1896년의 그 시점은 바로 그 전해에 그 민비 시해 사건, 우리가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국모였던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죽이고 이제 거기 그 여파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는 아관 파천이 일어난 그 직후에 이제 독립신문이 창간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한성신보라는 신문을 이미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로 된 신문입니다. 그래서 독립신문보다 정확하게 1년 먼저 1895년 2월에
창간돼 가지고 한국말로 뭐 부분적으로는 일본말로도 나왔지만은 한국인들을 상대로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침략의 대변 기관으로서 신문을 활용해서 한국 침략을 합리화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러한 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신문을 발행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한성신보입니다. 그때 이제 서재필 선생이 나타나서 지금 말한 대로 1896년 4월 7일부터 순 한글로 된 신문을 창간한 것입니다. 11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서재필은 10년간의 중추원 고문직을 정부와 계약하고 6.1춘을 중심으로 한 김홍집 내각과 함께 신문 창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신문 창간의 배경에는 갑신정변의 실패를 교훈 삼아 민중계몽운동에는 무엇보다도 점진적이고 온건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독립신문을 통해 그의 민주주의 사상을 펼쳐나간다. 서재필 선생의 언론과는 이제 처음 말한 대로 독립신문 창간사에 아주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부당, 부정부패에 대한 그 과감한 폭로 또는 상하 귀천을 다 달리 대접하지 않는다든지 또 국민들이 널리 읽을 수 있도록 한글 전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그 서재필 선생의 언론관이 집약되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서재필 선생은 그 당시 우리나라 지식인 가운데 아주 드물게 일본에 가서도 공부를 해봤고 또 물론 그 전에 우리 한학을 공부를 했고 또 미국에 가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미국의 의사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미국 의사 자격증 가진 제1호지요. 그래서 전문 직업입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에 보면은 특히 우리가 그 사회 정치의 개혁에 대한 논문 또는 사설과 더불어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과학에 관한 논설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또 일반 기사를 보더라도 의사 서재필, 과학자 서재필의 눈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에 개선할 점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놨습니다. 신문의 목적은 민중들의 편에서 인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지식과 학문을 보급해 민중의식을 깨우는 데 있으며 세계 각국의 문물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인의 시야를 넓히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모든 인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한글말을 사용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주장한다. 또한 천국을 비롯하여 그 어떤 외세도 조선의 국권을 침탈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자주, 자강, 민권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이와 때를 같이해 서재필은 김홍집 내각과 함께 4대주의의 상징인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 건립을 계획한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1896년 7월 2일 독립협회를 결성한다. 자주 독립을 열망하던 국민들은 기꺼이 독립협회의 뜻을 지지했고 독립신문과 협회를 통해 보조금을 헌납해왔다. 그렇게 기공한 지 1년 만인 1897년 11월에 온 국민의 자주 독립의 염원을 담은 독립문과 중국 사신들을 영접하던 모화관을 개수한 독립관이 완공됐다. 그 후 독립협회는 서재필을 비롯한 협회 지도자들의 계몽 연설을 통해 차츰 범국민적인 민중단체로 탈바꿈해 갔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기 위한 한국 최초 민중집회 만민공동회가 성공을 이루면서 절정에 달하고 계속된 토론회의 활성화로 독립협회부가 발행된다.
조선 근대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서재필. 차대 독립협회 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윤치호. 그리고 진보주의적 강연으로 청년들을 이끌었던 이상재. 교육 구국운동의 선두에 섰던 남궁옥 등이 중심이 된 독립협회는 전국적으로 자주독립,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그리고 독립협회의 성과는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통해 주창한 국민의 정치 참여, 즉 의회 제도가 조선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인권, 민권 혹은 그 평등 사상, 이것이 이제 그분의 독립 및 개혁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그분은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자면 재판 제도를 확충하고 또 고문 같은 제도, 고문의 제도를 폐지하고 하는 것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또 평등을 주장함에 있어서 그 계급 간의 평등뿐만 아니라 계급의 철폐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평등,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평등, 그 국권 민권 이외에 말이죠, 의회주의, 그러니까 미국식 혹은 영국식 의회 제도를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해가지고 한국의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가는 것을 또 주장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이 그러니까 서양 일본 등지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은 하여튼 국제 친선주의 혹은 그 개방화를 강조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화를 강조하는 시대에 사는데 그 세계화, 국제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세차게 강조했던 분이 바로 서재필 박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청년들의 교육에 있다고 생각한 서재필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에서 강의를 시작한다. 서재필의 폭넓은 강연을 듣기 위해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 중에는 이승만과 주시경도 있었다. 학생들은 그의 강연을 통해 외국 세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의 정치 현실과 바깥 세상에 차츰 눈을 뜨게 된다. 독립협회 간부들과 배제학당의 학생들로 구성된 협성회는 매일 신문의 전신인 협성회 회보를 창간하며 그 규모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러나 선생의 노력이 채 열매를 맺기도 전에 또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다. 청국과 일본, 러시아와 미국 등 조선에 침투하려는 열강 세력들과 합세한 수구 세력이 서재필 추방 공작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구체적인 명분은 이렇습니다. 서재필이 미국 시민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군주의 신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로 밀어내는 이제 그런 그 공작을 했습니다만은 내용은 이제 정권 투쟁의 차원이었었고, 또 하나는 외국과의 관련입니다. 특히 외세와의 관련입니다. 당시 이제 그 1890년대는 친노파가 비교적 좀 그 영향력을 발휘했던 시대고, 거기에 이제 친미파 또 친청파 이런 세력들이 서로 이제 그 외세를 그 배경으로 해서 각축을 벌이고 있던 시대인데, 이 미국이나 러시아, 특히 러시아 같은 그 국가는 이런 그 국내 정치 세력과 연결시키면서 한반도에 있어서 다양한 이권을 추구했던 겁니다. 뭐 광산 채굴권이라든가 철로 부설권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그 항만 사용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이 서재필 박사가 주도하는 이런 그 민족 독립운동은 실제는 민족 자력갱생 운동의 성격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부딪히게 된다 이 말씀. 그럼 이권이 다 그 수포로 돌아가니까는 이러한 그 외세를 앞세운 그 국내 그 세력들이 그 외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외세를 앞세워서 정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 반대에 부딪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고종 황제 자신이 나중에 그 황적이 좀 태도가 바뀝니다. 서재필은 마침내 1897년 12월 13일 조선 정부로부터
중추원 고문직 해임을 통보받게 된다. 2년 동안 혼신을 다해 바친 조국의 근대화와 민중계몽운동에 대한 결과였다. 당시 서재필에 대한 탄압이 어느 정도였는지 윤치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방해하는 제1인자를 서재필로 지목하고 그가 만든 독립신문을 미국 신문이라 말하며 독립협회와 독립문 건립 등은 모두 부질없는 일이라고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서재필은 나라를 위해 바른 말을 한 것이 죄가 된다면 스스로 죄인으로 자처하겠다는 독립신문의 마지막 논설을 남기고 1898년 5월 14일 또다시 인천항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간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의사로서의 활동을 재개하지 않고 고교 시절 친구와 함께 문방구 사업에 뛰어든다. 조국의 실정을 한시라도 잊을 수는 없었겠으나 그나마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한 이때가 그에게 가장 평온한 시절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898년에) 서 박사님 다시 이제 미국에 돌아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업에 다시 돌아가시지 않고 이 문방구 인쇄업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지금도 번화가입니다만은 그 체스넛 스트리트 15가에 문방구 이 업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그 종업원이 당시에 60~70명 정도 되는 큰 성공을 하셨고 그 필라델피아 경제인연합 회계까지 보실 정도로 그 당시에 동양인이 그 정도라면 엄청나게 성공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공을 하고 사업가로서 지내시는데 1919년에 3.1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돼서 그때부터 당장 이제 이 독립운동에 다시 전 재산을 바치시면서 그 독립운동에 헌신하시게 되죠. (1919년 3월 1일) 자주독립을 부르짖는 민중들의 만세 소리는 또다시 서재필의 독립에 대한 갈망을 깨워낸다. 조선에서는 독립선언서가 곳곳에서 낭독되고 이 소식은 태평양을 건너 재미 한인 사회에도 전해진다. 그러자 서재필은 이승만 정한경과 함께 한국의 실상을 미국 사회에 알리기 위한 제1차 한인회의, 일명 한인자유대회를 준비한다. 4월 14일 서재필의 주도하에 필라델피아 리틀 극장에서 시작된 제1차 한인회의는 연 3일 동안 강연과 시가 행진을 통해 많은 미국 현지인들과 150여 명에 달하는 교포들을 필라델피아로 불러 모았다. 당시 하와이를 제외한 북미 한인의 수가 1000여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놀랄만한 단결이었다. 미국의 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난 조선의 독립운동은 이렇게 한국인을 하나로 만들었으며 미국 사회의 한국 문제를 여론화하는 데도 큰 성과를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이것은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의 새로운 시발점이 됐다. 서재필 선생인 미주 지역에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중요한 계기가 국내에서의 3.1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주요 활동을 보면은 3.1운동이 일어난 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이승만 정한경과 함께 제1차 한인회의, 일명 한인자유대회를 개최를 해서 한국의 그 독립국가 수립의 열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계기로 만들어지는 귀한 통신부가 있는데 이것이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입니다. 여기서 코리아 리뷰를 발간하는 등 그리고 각종 선전 강연 활동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는데 또 노력을 하고요. 또 미국인들만을 중심으로 한 한국 친회를 또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각 지역의 21개 지역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합니다. 선생은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선전 외교 활동을 전개한다. 먼저 한인 유학생들이 발간하던 영문 잡지를 인수해 코리아 리뷰라는 새 이름을 내걸고 그 지면을 통해 한국의 독립 문제와 일본의 불법성을 집중 거론하며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한다. 또한 한국 친우회가 미국 전역과 영국, 프랑스 등지로 확대되며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고 친한 여론을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워싱턴 회의에 한국 문제를 거론하기 위한 선생의 끈질긴 노력은 비록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지만 이 회의를 통해 3.1운동 후 점차 분열되고 침체되기 시작한 독립의 의지를 다시 집결시켰다. (1925년 6월에는)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송진우, 신흥우와 함께 하와이에서 열린 범태평양 회의에 참석. 다시 한번 한국의 독립의 당위성을 전 세계에 강력히 주장하기도 한다.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다 독립운동에 이제 바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고생이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1919년 4월 달에 제1차 한인연합인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서 박사님 모든 것을 돈도 대시고 모든 걸 주도를 하신 거고 1919년 그러니까 20년이 때 벌써 여러 가지 한국 평론이라든지 한국 친우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단체 조직들을 전부 이제 또 조직하셔서 돈을 쓰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위 이 회사가 운영했던 이 문방구업 회사가 1924년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 재정적으로 독립운동에 돈을 쓰다 보니까 파산을 하게 됩니다.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헌납한 선생은 사업가로서의 재기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자 선생은 의사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의학계를 떠난 지 20년 만에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원 특별학생으로 입학하게 된다. 그때 선생의 나이 만 62세였다. 의과대학에서 재교육을 마친 후 여러 병원에 근무하면서 서재필은 꾸준히 미 의학회에 5개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의사로서 역량을 인정받아갔다. 그리고 1929년 72 만년의 나이로 펜실베니아의 자신의 병원을 개업하게 된다. 당시 제가 살면서 주민들한테 이게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공황이 왔을 때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제 돈이 없어서 이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서 박사님이 거기서 개업을 하고 계셨는데 치료비를 당장 받지 않으시고 당신들 어려우니까 나중에 치료비를 내라. 지금은 뭐 내가 돈이 없어도 우리 집에 텃밭도 있고 그래서 야채 갖고 먹고 그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돈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의사로서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그 주민들이 이제 공황이 끝나고 좀 경제가 회복되니까 많은 그 외상을 갚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에 불어닥친 대공황과 미국 사회의 동양 의사에 대한 인종차별은 의사로서의 선생의 생활고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선생은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의료 봉사를 펼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선생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국내외의 신문과 잡지에 꾸준히 글을 기고하며 조선인의 단결과 협동을 강조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나간 것이다.
그러던 41년 부인 암스트롱 여사가 세상을 떠났다. 아내의 죽음은 선생에게 많은 회한과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다다이마요리食料事情に関する天皇陛下のお言葉でございます。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조선의 땅에서 그들의 자취를 거두어갔다. 드디어 식민의 먹구름이 걷히고 해방이 찾아왔다. 꿈에도 그리던 독립국가의 아침이 밝은 것이다. 그러나 해방된 조선은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미소간의 틈바구니에서 좌우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았다. 이런 가운데 좌우 편향 노선을 배제하고 민족적 자주 노선을 지향한 김규식은 미군정 최고 책임자 하지 장군과 함께 선생을 초빙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그들에게 서재필 선생은 당시 국내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1947년 7월 1일 마침내 선생은 둘째 딸 뮤리엘과 함께 인천항에 도착한다. 고국을 떠난 지 49년 만이었고 그의 나이 83이었다. 당시 이승만과 김규식 등 각계 인사들의 화려한 환영 인사를 받으며 조국에 돌아온 선생은 미군정 최고 고문이자 과도정부의 특별 의정관으로서 조국에서의 마지막 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그러나 선생은 광복된 조국에 돌아와서도 정치에 참여하여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 대동단결과 민주주의적 국민 계몽에 헌신하였을 뿐이다. 라디오 토크쇼 국민의 시간을 통해 일생일대의 사업인 국민 계몽운동을 펼치고 국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대한체육회를 창설하고 대한적십자회의의 초대 총재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그리고 변함없는 신문기고 활동을 통해 당시 분열된 지도자들을 단결시키기 위해 마지막 혼신을 다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30여 명의 정치인들이 모여 선생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국내의 상황은 50선거가 막 끝나고 새로운 정계 개편이 시작될 때였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승만 정권에 의해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만다. 모든 것을 걸었던 민족통일운동이 숲으로 돌아가자 선생은 자신의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국내 정계가 자신의 대통령 추대 문제로 소란해지자 선생은 정치에는 추호에 관심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미국으로 돌아갈 것을 천명한다. 자신의 영역과 명예를 뒤로 한 채 조국과 민족의 부름에 언제나 흔쾌히 돌아왔던 선생은 또다시 이 땅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세 번째 망명이었으며 미국으로 향한 마지막 귀국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셔서 미군정에 고문을 하시면서 국내 정치 쪽에 또 국내 상황에 여러 가지 조정을 하려고 애를 쓰시다가 너무 국내 이제 광복 이후에 미군 정치의 해방 전국에서 국내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이제 독립운동은 일단 끝났으니까 그 다음엔 정권 투쟁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전 투와 같은 그런 참
도덕성을 상실한 투쟁을 하는 걸 보고 실망을 하시고 계신 차에 한국이 이제 그 유엔에 의해서 남한만이라도 우선 그 정부가 수립된 이런 기밀을 보이자 자기 임무는 끝났다고 하고 1948년 말에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셨다가 한국 전쟁 직후에 한국 전쟁 소식을 들으시면서 이제 그 직후에 돌아가시죠. 이게 우리 서재필 선생의 위대한 일생입니다. 1950년 동족 상잔의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서재필 선생은 통탄한다. 분단된 조국이 하나 되길 그렇게 갈망했던 선생에게 한국 전쟁의 소식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51년 1월 5일 필라델피아 근교 노리스타운에 있는 몽고메리 병원에서 선생은 파란 많았던 87의 생을 마감했다. 그 후 1975년 선생의 미국에서의 독립활동과 의사로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미국에 거주한 한인 의사들이 뜻을 모아 서재필 기념재단을 설립했다. 반평생 머나먼 이국 땅에서 펼친 선생의 조국 사랑은 이제 시대와 국경을 넘어 우리 한민족과 함께하는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위태로울 때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돌보지 않고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던 송제 서재필. 선생의 일생은 진정한 애국자와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난 1994년 4월 7일 선생이 돌아왔다. 필라델피아의 한 납골당에 안치돼 있던 선생의 유골이 43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렇게도 염원하던 조국의 품으로, 민족의 품으로 영원히 돌아온 것이다. 조국과 민족이 원하는 곳이라면 언제나 함께했던 송제 서재필 선생. 개혁가로서, 언론인으로서, 의사로서, 그리고 독립지사로서 살아온 선생의 일생은 오직 하나된 자주독립국가에 대한 염원이었다. 남과 북이 둘로 나뉜 지 어느덧 반세기. 이제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려 민족 통일의 염원을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 아니겠는가. 합하면 조선이 살 테고 만일 나뉘면 조선이 없어질 것이고 조선이 없으면 남방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고 북방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니 왜 죽을 일을 할 묘리가 있습니까? 살도리들을 하시오.